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모두 저마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마냥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만은 못했네요. 사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평범한 사람들과는 남다른 사정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혼자 저를 낳으셨고 그런 저를 30여 년간 고생하며 키우셨습니다. 여성인권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절 엄마는 결혼도 못하고 어린 딸을 키우며 주변의 시선을 감수하며 힘든 삶을 살아오셨지만 사실 엄마는 원래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성공하신 아버지와 가정적이고 다정하신 어머니 밑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엄마는 늘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게다가 다들 어려웠을 그 당시에 비싼 과외 교수까지 받으셨다 보니 성적 걱정도 없고 엄마는 그만큼 꿈도 참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복한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중학생이던 시절 할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집안이 망하면서 도망치듯 창원으로 내려가게 되셨죠. 얼마나 급했으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바람에 그 후로는 영영 인연이 끊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신 채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공부도 곧잘하고 꿈 많던 소녀가 고등학교 진학까지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겠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우셨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생업전선에 뛰어드셨고 그 후로 공장을 다니면서 부업까지 하시면서 어렵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공순이라 무시당하면서도 꿋꿋이 일하셨던 엄마는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안 형편이 안정되면 언젠가 다시 공부도 시작하고 접었던 꿈도 펴볼 거라며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서셨죠. 그렇게 씩씩하게 살던 어느 날 엄마는 휴학을 하고 한동안 친척집에 지내러 왔다는 한 서울 출신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소리에 엄마는 동양 사람인 그 남자가 반갑기도 하고 친근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토록 꿈꾸던 대학생이었다 보니 괜히 부럽기도 하고 동경이 생기기도 하셨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시간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 날 두 분 사이에 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 생각했던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제 임신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처음부터 엄마를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잠적을 해버렸어요. 엄마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며칠 만에 지내던 친척집에 말도 안 하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져버렸다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남편도 없이 혼자 저를 낳으셔야 했고 그 후 생부를 찾기 위해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셨죠. 엄마는 그 남자가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알고 있으니 수소문해보면 될 거라 생각하셨다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건지 다닌다는 학교를 찾아가 봐도 그런 사람은 찾지 못하셨어요. 결국 생부를 찾지 못한 엄마는 하는 수 없이 포기하시고 일자리를 얻으러 다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졸의 시골에서 온 미혼모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더구나 당시 갓난쟁이였던 저를 맡길 곳도 없이 혼자 돌보셔야 했다 보니 더 힘드셨겠죠. 그렇게 물어물어 어렵게 얻어낸 일자리는 시장통에 있던 한 반찬가게였습니다. 그래도 저기 사장님이 참 인정 많은 분이셨지. 그분 아니었으면 아마 너랑 나는 한겨울의 길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올라올 때 들고 온 돈도 거의 떨어져가서 갈 곳도 없이 막막한데 그 사장님이 일자리를 주시더라고. 원래는 사람을 구할 생각도 없었는데 갓난쟁이를 얻고 돌아다니는데 사정이 딱해 보이셨는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셨던 거야. 심지어 갓난쟁이 맡길 곳 없다는 나를 위해 가게 뒷방까지 내어주시면서 말이야. 얼마나 고맙던지 참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엄마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장 일을 했었어. 그리고 그때 배운 손맛으로 가게까지 차렸던 거고. 그렇게 그곳에서 몇 년간 고생하시던 엄마는 그 후 돈을 모으셔서 직접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어요. 겨우 몇 평 남짓 작은 가게에 돈이 없어 손으로 그린 나무 간판을 다시던 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가게가 저희 엄마에게는 또 다른 희망과 꿈이 되셨던 거죠. 하지만 철없던 시절 저는 그런 엄마의 꿈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 저는 저희 집의 가난한 사정을 비관했어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하고 문제집 한 권 마음 편히 사지 못하는 형편이 서럽고 비참해서 그 원망을 괜한 엄마에게 쏟아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는 엄마가 안쓰러워 그런 엄마를 위해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할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여겼죠. 실제로 저는 똑똑했던 엄마의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도 곧잘 했었습니다. 문제집 한 권 얻기 힘들고 학원 문턱은 밟을 수도 없었지만 저는 혼자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셨던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결국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 끝에 제가 서울대에 입학하던 그날, 저희 엄마는 당신의 꿈을 제가 대신 이뤄드렸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한 저는 서울대 학생증을 훈장 삼으며 찬란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리 엄마는 팔자가 꼬여 겨우 반찬 가게 하며 힘들게 살지만 나는 그런 엄마 대신 꼭 성공해서 이 팍팍한 현실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했고 또 자신했어요. 아직 어렸던 그때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술술 풀릴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성공한 인생은 학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어도 졸업 후에 취업을 못하는 선배들이 수두룩했고 서울대를 나왔어도 가난한 집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중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아도 될 테고 유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소문난 국립대학비도 겨우 댔던 저로서는 다른 선택지 없이 취업이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남들 다 딴다는 자격증을 따고 돈 될 만한 직업을 고르다 결국 변리사 시험을 보게 되었죠. 사실 저는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저희 집 형편에 로스쿨을 가기는 어려웠고 일찍 돈을 벌 생각을 하다 보니 변리사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비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변리사들 연봉은 변호사 부럽지 않다는 말에 저는 변리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대 출신 변리사라는 덕분에 저의 첫 연봉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여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벌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바쁘게 지내는 게 힘들었지만 평생 손에 물기 마를 날 없이 고생하던 저희 엄마에 비하면 저는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엄마 호강시켜줄 생각에 힘든 순간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진짜 열심히 돈 모아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알겠지?
아이고, 후광은 무슨. 엄마는 지금도 우리 딸 덕분에 행복한데. 서울대 나와서 돈 잘 버는 딸이 있는데 여기서 뭘 더 후광을 해.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제대로 된 아파트 사줄게. 그럼 맨날 전셋집 이사 다니는 지긋지긋한 짓 더 안 해도 되잖아. 됐어. 엄마는 집 필요 없어. 네가 버는 돈은 네가 써야지. 그 돈을 왜 엄마한테 써? 엄마는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돈은 진영이 네가 쥐고 있다가 나중에 시집 갈 때 써. 요즘은 젊은 사람들 둘이 벌어도 집 구하기 어렵다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물려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시집 갈 때 들고 갈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싫어. 나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아유, 얘가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서울대까지 나와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애가 무슨 소리 하니? 너 돈 벌어서 엄마 집 사준다는 것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게 엄마한테 더 효도하는 거야. 그때는 정말 엄마 곁에서 평생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랬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나며 결혼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변리사로 일하며 연애할 시간도 없던 저는 어느 날 한 젊은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만난 사이였지만 운명이었던 건지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무척 가까워지게 되었죠. 정우 씨는 참 좋은 남자였고 그런 남자를 만난 저는 처음으로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가정환경 때문에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가 다정하고 가정적인 정우 씨를 만나며 가치관까지 바뀌었던 거죠. 사실 처음에는 저의 자격지심 탓에 먼저 결혼하자는 정우 씨의 말을 거절했었어요. 저도 정우 씨가 너무 좋았지만 형편이 차이 나는 저희가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었거든요. 정우 씨는 무척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정우 씨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검사 출신에 어머니께서는 로스쿨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법조인 집안이었거든요. 거기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상당한 부잣집 귀한 외동아들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편부모 가정의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정우 씨의 집안과 너무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로서는 기울어지는 결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진영 씨 배경 보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진영 씨만 있으면 된다니까? 나도 정우 씨 배경 알고 만난 거 아니고 나도 정우 씨만 있으면 돼. 근데 정우 씨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 어른들 반대 걱정을 어떻게 하네. 아, 우리 엄마야 정우 씨라면 무조건 좋아하시겠지. 아니, 정우 씨 배경까지 알면 더 좋아하실지 몰라. 근데 나는 그 반대잖아. 우리 집안 형편, 내 사정, 그거 정우 씨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고 했잖아. 누구보다 정의롭고 깨어있으신 분들이야. 분명 진영 씨 직접 보시면 좋아하실 거라니까? 정우 씨는 자기 부모님은 그러실 분들이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정우 씨는 그전에도 부모님이 얼마나 깨어있고 편견이 없는 분들인지 자주 얘기했었어요. 사회적 강자로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무료 법률 상담을 다닐 정도로 봉사에도 열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 말에 희망을 갖고 마음을 열었고 그런 분들이라면 저를 품어주지 않으실까 기대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자신의 부모님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닐 거라는 정우 씨의 말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사정을 듣고 단번에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결혼? 저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정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오냐 길렀더니 현실을 모르니?
결혼이 그리 쉬운 일인 줄 알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분명 전에는 진영 씨 얘기 듣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땐 이런 말 없었잖아. 그냥 좀 어려운 형편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애비 얼굴도 모른다는 말이라고 안 했었잖니? 거기다가 어머니는 또 충졸이라고? 우리 집안은 다 박사 집안이야. 근데 어떻게 사돈이 코졸도 못 될 수가 있어? 이거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애를 데려와?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근본이 없다뇨. 아버지가 없는 게 진영 씨 탓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기는? 너무한 건 너랑 처애지. 처애 엄마도 참 그렇다. 어떡해. 여자가 겁도 없이 애비도 없는 자식을 낳기를 생각을 했다니. 그런 주제에 용케 서울대를 보냈구나. 내가 저 애가 편리사라는 말을 듣고는 거기까지는 괜찮다 생각했다. 물론 같은 변호사 며느리 드리고 싶은 욕심 충분히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서울대까지 나왔다고 하기에 그런 환경에서도 잘 배우고 잘 자란 아이인 줄 알았지.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안타까운 사정을 불쌍하게도 생각했었어. 근데 미혼모 자식이라면 말이 다르지. 거기다 충졸이라니? 안 봐도 뻔하구나. 대체 어쩌다 혼자 애를 낳았는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돈이 가당키나 하다니? 그럴 거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어떡해.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를 우리 집에 들일 생각을 해. 응?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뻔히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저를 세워두시고 저런 말씀들을 어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전혀 생각지 못하셨던 상황에 화가 나고 흥분하셔서 그러셨던 거겠지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반대가 당연할 거라 생각을 하고 각오를 했으면 나았을지. 정우 씨의 말만 믿고 저를 반겨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탓에 그런 상황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정우 씨 어머니는 저희를 극심하게 반대하셨고 저는 그날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영 씨.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우리 어머니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평소랑 이렇게 다르신지 나도 많이 놀랐어. 그렇다고 이걸 정우 씨가 대신 사과할 일도 아니지. 정우 씨가 이런 현실을 모르는 걸 탓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잠시 착각을 해서 괜한 기대를 한 거야.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나 이대로 진영 씨랑 못 헤어져. 차라리 내가 집안이랑 의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 진영 씨랑 꼭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제발, 응? 그때 저는 헤어질 생각까지 했었지만 정우 씨는 끝까지 저를 붙잡았어요. 저와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어려운 결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정우 씨를 좋아했던 거죠. 그 사이 정우 씨는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화목하던 집안에 소란이 일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크게 다투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고집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정우 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렸고 저는 몇 달 만에 다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시는 듯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허락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댁의 사정을 엄마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상견례 때 입으로 탄벌 변변이 없는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가서 비싼 새 옷을 사드렸죠. 그냥 집에 있는 거 입으면 되지. 뭐 한다고 비싼 옷을 사 입어. 사돈 뵙는 자리에 단정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좋은 옷 입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뭐 입고 갈 게 있어? 제대로 입으로 다 나왔구만. 그럼 사돈 처음 만났는 자리에 가게에서 일할 때 입는 옷 입고 나갈 거야? 내가 정우 씨네는 부잣집이라고 잘 입고 오실 거라고 했잖아. 형편 차이는 나도 옷 정도는 맞춰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딸이 돈도 잘 버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 곧 결혼한다는 애가 돈이 어딨어. 돈 있으면 시집 갈 때 들고 가라니까. 엄마는 그냥 너만 괜찮으면 돼. 엄마는 좀 무시당해도 되지만 너는 괜히 없이 시집 왔다고 말 들을 일 없잖아. 그래서 저런 다 떨어진 옷 입고 가려고 그래?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내가 안 괜찮아. 그러니까 이럴 땐 그냥 좀 입어, 응? 30 나이를 먹고 철이 들었다 생각했지만 어쩌면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 볼품없는 저희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미혼모의 중졸이라며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보이는 것만이라도 꿀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본 적 없는 비싼 브랜드에 들어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신상 옷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결혼 허락을 받아냈으니 상견례에서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면전에 대고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애들 결혼을 반대했었던 거 아시나요? 예?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반대라뇨? 아무래도 따님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던 모양이네요. 그래도 사돈도 아실 건 아셔야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결혼 별로 내키지 않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보니 아들이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 속없이 반겨줄 수 있는 그릇은 안 돼서요. 서운하다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제 입장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아니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영 씨랑 진영 씨 어머님 당황하시게. 허락했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지. 누가 뭐래니? 그래도 허락한 건 한 거고 나도 할 말은 해야지. 그럼 저희 애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건 저희 집 형편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조인 집안의 변호사 며느리를 원하셨나요? 그건 근데 다 제 탓이에요. 진영이 쟤는 변호사든 검사든 충분히 할 능력되는 아이거든요. 학창시절부터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혼자 노력해서 서울대까지 갔고 서울대 다닐 때도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성적 좋았어요. 아마 제가 뒷바라지만 해줬더라면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엄마 걱정한다고 돈 벌겠다고 변리사가 된 거라서요. 그러니까 제 탓만 하시고 저희 딸은 예쁘게 봐주세요. 변호사 집안의 변리사라니 그것도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건 둘째 얘기예요. 솔직히 변리사라는 말 듣고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아가씨를 만나나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 서울대 출신에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아서 잘 봐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누가 반기겠어요?
거기다가 사돈 충졸이시라면서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충졸이 있다는 건 또 처음 듣네요.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조금만 노력하셨으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셨을 텐데요.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검정고시도 못 봤다는 건 핑계 아닌가요? 저희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박사과정까지 밟았어요. 주변에 충졸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사돈이 충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돈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대놓고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사돈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사돈 말씀은 저희 애를 반대하셨다는 게 저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중졸에다 가진 것도 없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딸 자식을 키워서요.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저도 괜히 가식 떠느니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러는 거니까. 아무튼 뭐 썩 반기는 결혼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쪽 생각은 잘 알았으니 더 할 얘기는 없겠네요. 저나 저희 딸이 마음에 안 드신다니 유감스럽네요. 진영아, 일어나. 집에 가자. 엄마, 얼른 일어나. 네가 뭐가 모자라다고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집에는 나도 너 시집 안 보내고 싶다. 자기는 날 때부터 잘났다고 그런진 모르겠지만 나는 내 딸 부끄럽지 않게 키웠어. 너무 대놓고 할 말을 다 하시는 시어머니 말에 저희 엄마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으로 가신 뒤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러신지 속상하셔서 그러신지 피곤하시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결혼을 한다며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꼴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싶어 괜히 죄송한 마음에 엄마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불편한 분위기 속에 쭈뼛거리는 저를 잠자코 보시던 엄마가 뭔가를 꺼내서 제게 주셨어요. 엄마, 괜찮아? 잠은 좀 잤어? 진영아, 이거 받아라. 응? 이게 뭐야? 이거 엄마 보물이야. 엄마가 열 몇 살 때부터 갖고 있던 엄마 보물.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하루아침에 살던 집 떠나올 때도 유일하게 놓지 않았던 거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별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엄마가 갑옷처럼 지니던 거야. 근데 이걸 왜 주는 거야? 엄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화를 왜 내니? 설마 어제 일로 내가 너한테 화가 났을까 봐? 그럼 아니야? 너한테 화날 일이 뭐가 있어. 그 일이 네 탓도 아니고 나 때문에 네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해야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기껏 낳아놓고도 해준 것 없는 내가 너한테 죄인이지. 내가 좀 더 좋은 엄마였다면 우리 딸이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진영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 좋은 엄마 맞아. 나한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제일 좋은 엄마야. 됐어. 결혼이 뭐가 중요해.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결혼 생각 없다 그랬잖아. 나야 엄마가 결혼하는 게 효도라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랬던 거지. 사실 나는 혼자가 좋아. 아무리 좋은 남자라 해봐야 남자는 다 애라던데
나도 내 할 일 있고 바쁜 사람인데 뭐하러 결혼해서 남편 챙기면서 살겠어. 그냥 나 엄마랑 평생 살래.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진영아, 그래도 엄마 때문에 뭘 또 포기하지 말어. 너 로스쿨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 생각해서 변호사도 포기하고 지금도 밤낮 없이 바쁘게 사는 거 엄마가 모르니? 엄마는 너한테 항상 미안했었어.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하나 못 보내주고 예쁜 옷 한 벌 변변히 못 사주고 그런데도 서울대까지 가준 딸 꿈까지 접게 한 엄마는 늘 죄인이었어. 근데 결혼까지 포기하게 하라고 엄마가 딸한테 어떻게 그러겠니? 그러니까 이거 들고 그 집에 가서 다시 잘 말씀드려.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 결혼 안 해도 된다니까? 정말? 그리고 이거 엄마 보물이라며. 근데 그런 걸 왜 시댁에 갖다 주래? 나보고 뭐? 엄마 갑옷 팔아서 시집가라고? 이게 대체 뭔데? 이건 어른들끼리 해야 할 이야기야. 그러니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거 들고 그대게 인사드려. 그럼 너희 예비 시어머니가 이거 보고 뭔가 깨닫는 게 있으실 거야. 보자기를 몇 겹이나 싸서 켜켜이 묵혀있던 그것을 보고 보물이라 말씀하시던 엄마는 제게 별다른 설명 없이 그걸 들고 예비 시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체 뭐냐고 묻는 제 말에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들고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아가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엄마의 보물을 들고 시댁으로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을 들려 쫓아내든 내보내시는 엄마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예비 시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그렇게 어렵게 시댁에 도착한 저는 저를 반기시지 않는 시어머니 앞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어제 그러고 나간 건 파혼하겠다는 말 아니었니? 상견례였고 다시는 안 보자는 건 줄 알았더니 하루 만에 웬 포자기를 들고 와? 이게 뭔데? 저도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저희 엄마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보물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뭔지는 직접 보시면 아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직접 열어보세요. 뭐? 보물? 지금 나한테 선물이라도 들고 와서 환심이라도 사겠다는 거야, 뭐야? 너 이런다고 내가 널 타르게 볼 것 같니? 너희 엄마도 참 그렇다. 어제는 무시당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중요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딸한테 이런 걸 들려보내니?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제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애초에 상견례까지 해놓고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 하신 건 어머니 잘못이잖아요. 그럼 진영씨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찾아온 진영씨 다시 돌려보내시려고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 얘가 또 왜 이렇게 화를 내? 엄마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다시 돌려보낸다니? 뭐 그래. 희망 들고 왔으니 뭘 들고 왔는지 포기나 봐보자. 그렇게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는 정우 씨의 추궁에 마지못해 말씀을 삼가시고 보자기를 풀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엄마 보물의 정체를 마주하게 되었죠. 보자기를 들고 가는 내내 저는 그게 뭘까 상상했어요.
겉보기에는 작은 상자 같기도 하고 책 같기도 한데 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물건이기에 보자기를 몇 겹이나 해서 싸놓으셨는지 시어머니가 그걸 푸는 것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러난 그 물건의 정체는 제가 예상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낡고 다른 표준 정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지, 이게 뭐야? 이거 애들 공부할 때 보는 청과 아니냐? 그것도 수십 년은 된 것 같은데 설마 이걸 보물이라고 나한테 갖고 온 거니? 너희 어머니가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야? 아닌데요. 분명 저희 엄마가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아니 무슨 애들 보는 책을 나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엄마에게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던 저는 그 전과를 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챙기셨던 게 집문서도 아니고 비싼 가치가 있는 고서도 아니고 웬 오래된 전과라니. 저는 엄마가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제 편에 들려보내셨는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저희들의 의문을 풀어줄 편지 한 통이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거 편지 아니에요? 진영 씨 어머님께서 어머니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진영 씨 어머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할 말 있으면 어제다 할 것이지. 무슨 편지를 보낸다니? 아휴, 참 별나다 별나. 그래도 내심 저희 엄마의 의중이 궁금하셨던 시어머니는 툴툴거리시면서도 편지를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찬찬히 읽어내려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써있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저한테 뭘 숨기는 게 있으신 엄마가 아닌데 저한테도 말씀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만 전하실 말이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편지를 찬찬히 읽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다시 그 전과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동안 그 전과와 편지를 번갈아 보시고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기억도 못하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그러세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큰 실수를 했어. 진영 씨 어머님이 뭘 하셨길래 그러세요? 못 알아보셨다니 두 분이 알던 사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던 사이였어. 근데 내가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보고 생각도 못했단다. 네? 정말요? 정말 진영 씨 어머님이랑 어머니가 아시는 사이였다고요? 어떡해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아는 사이셨던 겁니다. 그것도 수십 년 전 10대 시절에 둘도 없이 친했던 중마고우이셨던 거죠. 내가 정은호한테 예전에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던 말 기억하니? 나한테는 은인 같은 친구라고. 잊어버릴 수 없는 친구가 있다고 했었잖아. 기억하죠. 어머니께서 어려웠던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 인생에 제일로 고맙고 미안했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구나. 저희 엄마가 어머님 친구셨다고요? 진영이 너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엄마는 원래 부잣집 딸이었어. 현숙이 아버님께서 공장을 크게 운영하셔서 집도 좋고 여유도 있는 걸로
학교 안에서도 유명했었지. 그렇게 부잣집 딸이었는데도 현숙이가 착해서 학급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덕분에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지. 우리 집은 그리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공무원 하시는 부모님 밑으로 자식이 여럿이라 오빠들과 남동생 챙기고 딸인 나까지 관심을 받기는 어려웠거든. 근데 내가 성적 욕심이 있었어서 늘 고민이 많았어. 나도 과외받고 지원받고 싶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딸한테 기대가 별로 없으셨거든. 그런데 현숙이가 그런 내 사정을 알고는 자기가 받는 과외를 같이 받게 해준 거야. 내가 기가 죽을까봐 자기 공부를 좀 도와달라고 핑계까지 대면서 말이야. 오히려 도움받은 건 나였는데도 나를 그렇게 배려해준 거지. 그렇게 현숙이 덕분에 나는 엄두도 못 낼 비싼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내 성적은 쭉쭉 올랐어.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단짝처럼 친해지게 되었지. 서로의 꿈을 얘기하고 응원해주면서 나중에 같이 살자는 약속까지 했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었던 어느 날 현숙이가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가버리면서 연락이 끊겨버렸단다. 맞아요.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 사업이 망하시면서 엄마가 창원으로 내려가셨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뭐 당시에도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니, 빚쟁이들에 쫓긴다니 소문이 있어서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 짐작은 했었는데 그땐 나도 어리고 철이 없어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인사도 없이 떠난 게 너무 섭섭하더라고.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돕자고 했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한 걸 보니 집이 잘 살다가 망해서 창피해서 연락을 끊었나 싶고 말이야. 그건 아니셨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아무 상황도 모르고 도망치듯 이사를 하셔서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저희 엄마도 친구분들을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때는 차마 몰랐지만 너희 엄마가 이 전과를 보관하고 있었던 걸 보니 이제는 그 마음을 알겠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이 전과를 수십 년 동안 보관한 건 그 시절의 추억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겠지. 그리고 그 시절의 꿈까지도 묻어놓았던 거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돈될 사람에게 중졸이라느니 미혼모라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구나. 그리고 가와던 사람이 내가 둘도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은인 같은 친구인 줄도 몰라보고 말이야. 그럼 저희 엄마는 어머님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걸 들려보내신 거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는 저를 못 알아보고 그런 소리를 해대는데 현숙이 걔는 날 알아보고 무슨 생각을 냈겠니? 사실 내가 법대를 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다 현숙이 덕분이야. 그 시절에 현숙이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고등학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일찍 시집이나 갔겠지. 근데 현숙이가 나를 도와준 덕분에 내가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은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거기다 진영이 너랑 현숙이한테 그런 험한 말을 한 게 너무나 후회스러워. 뱉은 말을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겠니? 응? 그러게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늘 주변에 잘해야 한다고, 약자들을 챙겨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저는 어머니가 진영 씨를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고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내가 나름대로 깨어있고 약자를 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내 일이 되고 내 자식 일이 되니 괜한 욕심이 났던 모양이야. 나도 잘난 것 없이 남의 도움 덕분에 팔자 폈던 주제에 옛날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남의 사정을 무시했던 거지. 운 좋게 좋은 남편 만나서 변호사 아들 가진 게 뭐 유세라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지금이라도 반성하시면 진영 씨랑 진영 씨 어머님께 사죄하세요. 어머니께서 편지까지 쓰신 걸 보면 어머니를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친구 볼 면목이 없어서 만나서 사과를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가 저를 보내신 걸 보면 어머님과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 시절을 늘 그리워하셨으니 이것도 가지고 계셨을 거고 옛 친구를 다시 만나신 게 기쁘시겠죠. 하지만 엄마도 수십 년간 고생하고 상처가 많은 분이라 먼저 만나러 오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먼저 만나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야 100번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애초에 내가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고 사죄하는 게 맞지. 나는 현숙이가 무릎 꿇고 빌으라고 해도 빌 수 있어. 내가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 욕심에 천박한 짓을 했어. 저희 엄마와의 옛 추억을 떠올리신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고 무척 미안해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통통하고 귀엽던 소녀 시절 인상과 많이 달라진 탓에 몰라보셨을 뿐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엄마에게 느낀 고마움과 추억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옛날 그 오래된 전과를 나눠보며 함께 공부했던 고마운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자식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에 당신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봉사활동도 다니고 하셨던 건데 정작 자식의 혼사길 앞에 이성을 잃으셨나 봅니다. 저야 아직 자식이 없으니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정우 씨야 누가 봐도 곱게 잘 큰 사람이었으니 그런 아들을 둔 엄마로서의 욕심을 어느 정도 알 것도 같았어요. 사실 저도 내심 정우 씨가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옛 추억을 떠올리고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못하신 것을 깨달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곧바로 낡은 전과를 다시 잘 싸서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저희 엄마 앞에 무릎까지 꿇으시며 미안했다고 몇 번이고 사죄를 하셨어요. 현수가 미안해.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니 면전에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 내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야. 그치? 응? 그래 이거사. 너 정신 나간 거 맞아. 너 옛날에 얼마나 착하고 속 깊던 친구였는데 나는 네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 줄은 몰랐지. 나는 너 알아보고 언제 반가운 척할까 했는데 네가 나랑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내?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알기나 해? 응? 미안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내가 살다 보니 속물이 다 되어가지고 내 자식만 잘난 줄 알고 그딴 말을 했어.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너랑 네 딸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니? 나야말로 너 같은 친구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인생인걸.
그런 주제.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 못했구나. 나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었겠니? 나라고 내가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자식 낳아 키우게 될 줄 알았겠어?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똘똘하던 내가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반찬 가게 하면서 집도 없이 살 줄 알았겠냐고. 그래서 그게 다 내 탓이겠어? 내 팔자가 기구한 게 오로지 내 탓이야? 그래, 네 탓 아니야. 탓이 있다면 무심한 하늘 탓이고 너 어려울 때 돕지 못한 내 탓이지.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내가 진작 너를 찾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은혜도 모를 아주 몹쓸 것이야. 그래, 나 아주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네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신 두 분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셨을지. 두 분은 그날 밤늦게까지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회화하신 두 분은 얼마 뒤 마음을 합쳐 다시 상견례를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 어려운 상견례를 두 번이나 하려니 진이 빠졌지만 그래도 두 번째는 전혀 걱정이 없었네요. 이제 더 이상 결혼 반대를 당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잃어버렸던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거든요. 진영아, 밥은 입에 맞니? 네가 해산물 좋아한다 그래서 식당을 여기로 잡았는데 어찌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진영이가 맛있다니 다행이네. 그럼 우리 진영이 많이 먹으렴? 어머니, 저는 해산물 못 먹는데요. 저는 뭘 먹으라고. 얘는 눈치 없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중요하니? 우리 친용이가 중요하지. 먹을 거 정 없으면 여기 반찬이나 먹든가. 아휴,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진영씨가 자식인 줄 알겠네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것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진영이도 내 자식 맞지? 내가 원래 딸을 갖고 싶었었는데 아들이 네가 태어난 거야. 그런데 며느리들인 덕분에 딸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진영아, 앞으로 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 아니, 얘는 무슨 소리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딸이 왜 너한테 엄마라고 그러니? 너 내 딸 예쁘게 잘 컸다고 탐내더니 이젠 아주 딸 삼겠다 이거야? 그래, 네 딸 너무 탐나서 며느리 말고 딸 삼으련다. 나도 30여 년 아들만 키웠더니 딸 갖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면 며느리지 딸은 무슨 딸이야.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얘가 주책이야 정말. 왜? 나랑 진영이랑 잘 지내서 배 아프니? 그럼 너도 정우 데려가. 너도 우리 아들 잘나서 부럽다며. 정우야, 앞으로 장모님한테 엄마라 불러라. 나한테는 장모님이라 부르고. 아이고, 얘가 남의 자식 탐낸다고 족보까지 꼬으려고 그러네. 누가 보면 자식 두고 싸우냐 싶을 정도로 두 분은 서로 자식까지 바꾸자며 농담을 하실 정도로 사위와 며느리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처음 만났던 날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었고 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딸 뺏긴 것 같다며 서운해하시는 듯해도 든든한 아들 같은 사위가 생겼다며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들은 옛 추억을 곱씹으며 다시 소녀 시절로 돌아가신 듯 정다운 모습을 보이셨고 저희는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며
드디어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돈이 되신 어머니들은 아직도 단짝처럼 잘 지내고 계세요. 자식들 결혼까지 시키며 독립시켰으니 귀찮게 안 하시겠다며 저희 빼고 두 분이서만 놀러 다니시고 여행까지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 틈이 없게 말이죠. 그런 두 분의 모습에 괜히 섭섭하면서도 내심 다행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두 분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부부와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